안녕하세요. 인생커닝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몇 년 동안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상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전세 사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전세 사기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해요.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는 전세 사기 관련해서 몇 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시청자분들이 적어도 전세 사기의 피해를 당하시진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목돈을 날릴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전세 사기, 아니면 투자 사기, 아니면 병원에 가야 되는 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돈을 불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건 사람마다 어떤 일률적인 답을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돈을 잃지는 않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직업 자체가 그런 직업에 속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간혹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작은 것에는 아끼시면서도 정작 큰 돈이 들어가는 전세나 부동산 매매 그리고 투자에는 깊은 고민이나 고려 없이 쉽게 생각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였어요. 적어도 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법률, 임대차 계약이나 근로계약이나 여러 가지 그런 기본적인 부분은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큰 돈이 들어가는 계약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전세 계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사례를 각색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법적인 설명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30대 초반의 남성인데요. A씨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을 가지 않고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성실히 일하면서 10년 넘게 돈을 모았고요. 한 2, 3억 정도를 돈을 모았어요. 이 전세 대출을 받아서 서울 소재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를 하게 됐습니다. 계약을 할 때 집주인분이 노인분이셨어요. 그분이 건강이 안 좋다라는 이유로 그 자녀 중에 한 분이 위임장을 만들어 와서 그분과 전세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공부는 했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런 거는 받아 놓았고요. 참고로 전입신고를 한다는 거는 주민등록 등본, 이게 초본상의 주소가 이제 변경되는 걸 의미를 하죠. 그리고 확정일자 또한 계약서 등에 잘 받아놨습니다. 참고로 또 설명드리면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적으로 A씨가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경매 배당금으로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확정일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증보험의 경우에도 이런 이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보증보험을 주관하는 허그 같은 곳에서는 경매 절차에 참여를 해서 대신 돈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을 한다는 거 사전 설명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이 씨는 전세 계약을 잘 체결하고 아까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잘 받아놨어요. 그리고 전세 기간 동안 이제 잘 거주를 했고 불편함도 없었습니다. 집주인도 연락한 적이 없고요. 전세보증보험에도 가입을 해놨어요. A씨는 이 정도면은 별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하나 찜찜했던 부분은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실제 집주인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것이었고 주로 자녀가 위임을 받아 일을 해결했던 것이었는데 이게 조금 찜찜하긴 했어요. 전세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한 4개월 정도 전에 갱신 안 하겠다는 통지를 했는데 집주인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도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녀와도 연락을 해보려고 했는데 자녀도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내용 증명도 보내고 공시송달 신청을 했고요. 근데 심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집주인이 계약을 했을 때 이미 사망을 했었다는 거예요. 사망 신고는 안 됐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어쩐지 조금 이상했던 게 A씨가 딱 보니까 전세 계약을 서두르더라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불안이 현실로 다가오게 된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집주인이 이제 사망한 상황에서 집주인 명의로 계약을 하면 돌아가신 집주인분들의 자녀들은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명이 와가지고 계약을 한 거라서 과반수가 되지도 않았어요. 법리적으로는 제가 자세히 다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은 계약이 무효다.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같은 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임대차 계약, 이 전세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런 경매에 참가해서 우선적으로 돈을 받고 이런 것도 무효가 된다는 뜻이에요. 보증보험에서도 당연히 이 부분을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험금 지급을 안 할 가능성 높아지는 상황이죠. 이게 나중에 알게 된 바에 따르면은 자녀 중 한 명이 이제 돈이 급해서 아버지 사망 사실을 숨기고 전세 계약을 했던 거고요. 이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도망을 친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고소도 당한 상황이었고 이 씨도 결국에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경우에는 이렇게 경매에서 A씨가 돈을 받지 못하는 요건들이 되어버리면은 지급을 거절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A씨는 전세보증금을 다 날릴 상황에 처해버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케이스가 전세사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전세사기 케이스에는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한 가지만 조심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이 부분은 아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들에 대한 얘기는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케이스에서는 자녀를
여러 가지 죄목으로 고소할 수가 있어요. 뭐 사기죄, 사문서 위조 등등등이 있는데 고소를 해서 상대방이 처벌을 받는 건 변론으로 하더라도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사전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선 이제 A씨가 간과한 점이라고 한다면요. 집주인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위임장에 첨부된 인감증명서 등도 원래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일단 본인이 나오지 않으면은 위임장이나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사망 시가 되면 원래 발급이 불가능한데 예전에 발급받아놨던 거를 가져와서 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 조심을 하셔야 되고 또 계약자의 신원도 반드시 제대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개념 같은 게 좀 약하다 보니까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좀 말씀드리면은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이거를 모르시는 사회초년생 분들이 있어요. 이 A씨도 좀 어린 나이에 해당하는 걸로 제가 설정을 했는데 집주인과는 되도록이면 직접 대면하고 신분증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보증금 입금도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사망 후에는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고요. 이 인감증명서를 사망 후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 대상이에요. 이것도 고소하셔야 되는 거고 이 인감증명서 발급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인감증명서 발급을 확인을 하시면요. 크게 본인 발급과 대리 발급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용도 같은 것도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본인 발급이냐 대리 발급이냐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본인 발급이면 집주인이 직접 가서 이걸 발급받은 거니까 상대적으로 이걸 당할 확률이 낮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대리 발급이면은 살짝 의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대리 발급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계약 을 할 때 주민등록증을 보통 보여주잖아요. 신분증 같은 거. 이게 위조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등을 통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1382번이라는 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화를 하셔서 확인을 하시는데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계약하는데 면전에서 막 전화해서 확인하고 이러면 상대방의 기분이 상할 수도 있겠죠. 일단은 주민등록번호 등은 계약서에 적기 때문에 확인이 바로 가능하죠. 근데 발급일자 부분을 주민등록증 서로 교환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억을 했다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하시고 1382번으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자신을 의심한다고 대놓고 이렇게 하면 불편해할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도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잔금 지급일까지 일단은 권리 변동이나 과압류, 다른 어떤 근저당권 설정 이런 게 없는 거 특약은 반드시 집어넣으시고 작년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체납국세, 미납국세도 확인 가능하도록 제도가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이후에 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 민원실에 가시면은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앱상으로는 안신전세 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임대인이 동의만 한다면 즉시 확인도 가능해요. 법적인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제 전세 사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 보통의 사람에게 전세 보증금은 사실상 전재산인 경우가 많죠. 자산이 사실 충분하신 분들이야 부동산 자산이나 금융자산 이렇게 해서 분배를 해놓으시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전세 보증금은 사실상 전재산입니다. 사람은 항상 어딘가에 살 곳은 존재를 해야 되고 의식주에서 기본이 주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사지는 않더라도 뭐 전세로 살든 월세로 살든 아니면 뭐 신혼부부나 젊은 층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이나 이런 거에 살든 살아갈 곳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떤 곳에서 누구와 어울리며 사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집에 대한 이슈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삶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월세로 살면 되지 않냐. 근데 최근에 점점 증가하는 게 이제 반전세 계약도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증금은 어차피 전세 계약이든 월세 계약이든 어느 정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 내용은 알고 있으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챙겨도 꽤 많은 전세 사기 피해는 방지를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흔히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모르는 게 죄는 아니지 않냐.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재산과 관련해서는 죄입니다. 이 똑똑하고 현명해야지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법이고요. 재산을 쌓는 거는 아주 점진적이고 고통스러운 과정인데 잃는 건 한순간이에요. 최근에 제가 모건하우절의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읽다가 깊이 공감하는 대목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이런 멘트가 나와요, 책에. 발전을 위해서는 낙관주의와 비관주의가 공존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늘 생각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삶의 전반에 대해서는 나아질 것이라는 낙관이 필요하지만요. 구체적인 행동이나 계약을 할 때는 비관론자의 관점으로 늘 리스크나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제 채널의 내용들도 그런 내용들로 구성을 해요. 이 해당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보고 어떤 것을 행동하고 준비를 할 때는 비관론자의 관점으로 준비를 하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낙관주의를 가지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재산을 지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오늘의 영상의 결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